네, 안녕하십니까. 백세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순권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으로 약 5회에 걸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있나요? 저는 비타민 C. 비타민 C. 그리고요? 저는 오메가3. 네, 그리고? 저는 비타민 K하고 오메가3. 네, 그리고? 밥 잘 먹고. 밥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군요.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4분 중에 3분 정도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먹고 있는지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요. 면역력을 높여준다. 혈관에 좋다 그래서. 혈관에 좋다. 면역력에 좋고 혈관에 좋고 뭐 감기에도 안 걸리고 별의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먹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패널분과 아나운서님이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서양에서는 말이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즉, 음식은 약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굉장히 효과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 서양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아시아권에서도요, 거의 똑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의식동원 혹은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약품 약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근본이 같다. 모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근본이 같다는 얘기죠. 그만큼 먹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그 방송에서 누구나 잘 아는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담배 끊고 술을 끊거나 적절하게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에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이나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음식의 형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게 힘들고 귀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알약이나 혹은 물약이나 뭐 가루약의 형태로 간편하게 먹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에서 딱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니고 뭡니까? 식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작용도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겠지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게 영양소와 에너지 원천이 되는 거는 식품, 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을 예방하거나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을 바로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보면 식품 그리고 의약품과 중간 정도의 지대에 있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영어로 functional food라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신조어까지 나와서 뉴트라슈리컬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뉴트라는 뉴트리션, 영양이라는 뜻이고요. 슈티컬이란 말은 파마슈티컬, 즉 의약품을 뜻하는데, 즉 음식의 영양과 의약품 요게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에 풍부한 비타민, 항산화제, 영양물질은 질병을 예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간 추적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래서 평소에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의 연구 결과 수백 편을 종합해보면 평소에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자주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10%에서 30% 줄었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서양, 특히 미국, 유럽 이런 국가에서는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 캠페인 이름이 바로 영어로 5-a-day 캠페인이란 겁니다. 5개, 하루에 5개란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루에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를 5단위를 먹자. 양으로 환산을 하면 과일과 채소를 약 400g 이상 먹자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빨간색, 녹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색소가 각각 다르다는 건데 그 색소들의 그 정체가 뭐냐면 바로 각종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들인데 그것들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 이런 게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해서 이것만 먹을 것이 아니고 비타민 C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뭐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뭐 라이코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다른 항산화 보충제를 다양하게 먹자는 의미에서 5가지 색깔이라고 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양 국가와 다르게 채식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무려 500g 이상 먹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5-a-day 캠페인, 과일을 많이 먹자 이런 캠페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색깔이 조금 다양하지가 못하죠. 주로 흰색이나 녹색 중심이니까 이것을 색깔을 다양화한다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건강기능식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뭐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챙겨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약의 형태로 보충을 해준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이론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를테면 비타민 C가 있다면 이 비타민 C와 화학 구조가 똑같은 합성 비타민 C를 우리가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약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구조가 같다면 기능도 같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란 말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기능성 식품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등장한 게 1980년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식품업계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특정 성분을 첨가해서 기능을 강화한 식품을 기능성 식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질병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은 의약품과 식품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02년 8월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돼서 2004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18년째 이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건강기능식품이 법에 의해서 유통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건강식품, 기능성식품의 형태로 유통이 됐었는데 이때 이 건강기능식품의 그 기능성 자체가 실제로는 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 질서를 관리한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아니면 인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알약인 정제, 캡슐, 그리고 분말, 과립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뭐에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식약처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참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 국가 차원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약물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요법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벌에 쏘였어요. 이때 된장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특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했을 때 손을 따면 바늘로 따면 증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유 세 분이나. 아까부터 4명 중에 3명은 뭔가 그런 확률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 C 먹으면 이른바 면역에 좋아서 감기도 덜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 외래 보는데도 어떤 환자분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삼 먹으면 피로가 덜하고 체력도 좋아진다. 혹은 한약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커피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나 아니면 비타민C 주사 맞으면 피로가 덜하냐.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약물뿐만이 아니라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연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 이 몇 가지 중요한 2-3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난치병이나 암 같은 질환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 의학 분야에서는 self-limited disease라고 해요. 저절로 스스로 제한을 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보통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치료하면 7일, 치료 안 하면 일주일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감기에 대해서 감기로 병원에 가면 우리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은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약 200종 이상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약들은 우리 의사들이 쓰는 약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아니고요. 기침을 하면 기침을 좀 줄어들게 해주고 콧물이 나면 콧물을 줄어들게 해주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을 없애주는 약을 쓰고 이러한 대증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을 먹는다고 그 병의 기간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주일 걸린다고 했을 때 6일째 거의 다 좋아지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약을 먹었다.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한숨 푹 잤다. 혹은 뭐 비타민C를 한 움큼 먹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됐는데 좋아졌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좋아질 시기에 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영어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위는 가짜란 뜻이고요. 약은 약을 의미합니다. 가짜 약 효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4명 중에 머리가 지금 아픈데 제가 약을 하나를 주면서 명승건 박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두통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진통제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중에 4명 중에 1명 혹은 2명은 두통이 해결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저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줬으니까 이게 마치 심리적으로 안정을 돼서 이게 치료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건강 행위를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A라는 치료법만이 아니라 B, C, D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A라는 것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또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관련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현존하는 최상의 연구로부터 얻어진 근거를 갖고 진료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거라는 것은 바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연구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피라밋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따라서 그 근거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라밋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를 보이는 방법이 바로 실험실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후보가 되는 물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먼저 환자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1단계는 바로 살아있지 않는 생명체인 대표적인 세포나 미생물인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분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실험실 연구를 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를 했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실험실 연구보다 근거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0마리의 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한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킨 상태에서 5마리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하고요. 5마리에게는 후보 물질을 투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약을 투여한 5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시간이 지나거나 위약 효과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쥐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항바이러스 효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제 바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임상시험 하게 되면 이 임상이란 말은요, 한자어로 침대, 그러니까 침상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임상을 영어로 하면 클리니컬인데요. 왜 침상이 나오냐면요. 옛날부터 환자들은 침대에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임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환자, 확장을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를 다 임상시험이라고 하죠. 대개 임상시험은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이 신약이 과연 어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임상시험도 A라는 연구에서 효과가 있지만 B라는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개별 임상시험의 연구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인데 그 연구 방법을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메타 분석 이야기도 잠깐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특정 치료 방법이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따보니까 좋아지더라. 그죠? 아니면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졌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례고요. 시간이나 지나면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위약 효과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인과관계로 이게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이 돼야 되고요. 효과만 있다고 다 효과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효능은 좋지만 부작용으로 또 많이 사망한다. 그럼 그건 제대로 된 약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뿐만이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이 돼야 하고요. 근데 한 편의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해서 확실히 입증이 돼야지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절차를 보면요. 이를테면 신약 후보 물질이 5,000개에서 10,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근거 추진 피라밋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실험실 연구에 들어가는 게 약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그 250개 정도가 또 수많은 실험실 연구나 쥐 실험인 동물 연구를 거쳐서
이 정도면 사람한테 해봐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10개 정도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 1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갖고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상, 2상, 3상이라는 단계를 밟으면서 최종적으로 1개 정도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데는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고 연구비조차도 수백 수천억은 기본이고 어떤 약은 수조까지 드는 정도로 이 신약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건강기능식품 먹고 어떤 것을 먹고 좋아졌다, 그 근거를 갖고 내가 먹어보고 좋아졌다,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요, 다양한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질병 예방에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이란 게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식품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그 정의, 개념과 기능성 등급 제도 자체는 비과학적이었고 허술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역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즉 실험실 연구나 동물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일관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효능과 안전성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전반적인 내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먹고 있는 칼슘, 비타민 D, 자일리톨, 그리고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